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해입니다.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정말 큰 재산적인 피해 또 인명 피해를 낳았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고 이 급류에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교수님, 네. 이번 재난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총체적인 문제죠. 우선은 일단 강우량 자체가 굉장히 기록적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동작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141시간당 강우량이 네. 141.5mm가 왔고, 그리고 이제 강남이 한 116mm 시간당, 그리고 서초가 110mm가 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물폭탄이 온 것이 기상학자들이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70년 정도 이게 계속 길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70년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재난의 추세가 기후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된다면 당연히 현행 법이라든가 관련된 제도라든가 또 구조적인 어떤 이 수방 산업 사업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네. 좀 그대로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번에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구조적인 것이 그동안에 못했으니까. 그러면 침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재난행정이 작동만 됐으면 강남구청장이 통행 제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비를 우리가 지배를 할 것이냐 비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 네. 이건 누가 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우리가 비를 지배를 한다면 그 비는 천사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비를 이번처럼 비의 속수무책으로 됐었을 때는 비는 엄청난 악마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좀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 폭우 시의 대피 요령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까지 내린 폭우의 원인과 피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하루 동안 무려 4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순식간에 빗물이 불어나면서 1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요. 서울 서초구 한 건물에서 나오는 두 남녀. 건물을 나서자마자 이내 사라집니다. 빗물로 가득 찬 도로 위로 나선 두 사람이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는데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선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빗물에 탈출하지 못한 세 모녀가 숨졌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집계에 따르면 차량 손해는 1,590억 원, 주택 피해는 8,949동에 달하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극단적인 폭우 현상이 앞으로 잦아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번 폭우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블로킹 현상이 강해져 통상적으로 비를 뿌리고 이동하는 정체 전선이 움직이지 못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낸 건데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올여름 우리 지역도 국제성 호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서로 다른 두 성질의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블로킹 현상까지 더해지면 지난주 수도권의 집중호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언제든지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8월 사흘간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는 물론 차도 사람도 모두 물에 잠기기도 하고 택배 물류센터 내부까지 물이 차올라 배송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매년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의 기후 재난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는 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겼던 차나 건물이 이 물에 잠길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행동 요령부터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 폭우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 영상을 저는 방금 봤는데 사실은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고 방금 저 영상을 마치 2011년도 영상이라고 해도 똑같이 느낄 정도로 당시에 대치동도 침수가 됐고 여의도 앞에 색강도 침수가 됐고 광화문도 침수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직접 그 노량진 앞에 색강에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네.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이 이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본 수도 동경에 가서 맨날 며칠 동안 조사해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도로 밑이나 공원 밑에 조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는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자.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재 당장은 폭우 때문에 걱정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또 가뭄이라든가 폭염 걱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가둬두는 것보다는 그냥 배수하는 것보다는 가둬두는 쪽으로 정책을 지금 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그때 당시에 예산 때문에 못했다면 그때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징지법을 배워가지고 문익점이가 되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난안전은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 행정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수 정권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인명피해가 그래도 좀 많지만은 적은 편에 해당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폭우 때문에 184명이 사망했고 네. 굉장히 블랙아웃이 오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기관망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엉켜가지고 특히 방송이라든가 통신시설이 전부 다 전멸돼 버렸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폭우가 오면 빗물은 쉽게 설명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반지하라든가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천이라든가 또 이런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곳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반드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재난에서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거든요. 재난에서 생존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재난 현장에서 36개 벗어나라.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네.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하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금 벌써 차량의 한 3분의 2 이상 넘어갔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거의 잠긴 상태죠. 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고 저렇게 돼버리면은 왜 고립이 되냐면은 개구부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그 탈출구를 빠져나오고 찾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동차가 진출입을 하는 그 경사로를 램프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나오실 때 방금 급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벽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급류가 있을 때는 좀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이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슬리퍼 같은 것들은 넘어질 수 있고 또 중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맨발을 이용하신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굽이 높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차가 진출입하는 그쪽을 램프로 잘 찾아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반지하 역시 일단 그 고립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하에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전 우려가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호 개념 때문에 창살이 있는 창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탈출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잠겨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강의할 때 무릎 위, 그러니까 한 50cm 이내까지는 가능하면 탈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릎 정도의 높이만 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생활용품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전기도 말씀하셨지만 가스에 대한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2차적인 또 문제가 있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가구들이 이제 넘어지거나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저드라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역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들 좀 잘 기억하셨다가 위험한 상황을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사실 침수 피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도로에서 차가 침수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특히 이 SNS상에서 서초동 현자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자, 지금 뒤쪽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 물에 잠기면서 차에 이렇게 혼자만 고립이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거리 복판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고립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러기 전에 저는 방재 전문가로서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저런 사진이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출입 제한도 해야 되고 통행 제한도 해가지고 강제성을 둬가지고 저런 것들이 얼만큼 저희들이 요즘에는 기상청이 맞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침수는 된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라든가 저런 차량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허리케인이 발생했었을 때요. 네. 자그마치 30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거든요. 300만 명이면 광주광역시 시민의 절반, 2배 정도의 시민들을 강제로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생명이 더 소중한데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리 좀 예방하지 못했을 땐 좀 위험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는데 네. 차에서도 위험하지만 사실 보행자들도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요. 보행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우가 왔었을 때는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시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감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저런 급류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영상 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지금 중심을 잃었잖아요. 네,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는 저희들이 모습인데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 무릎 위를 넘어가면은 중심을 잃을 수 있다 하는데 저 거의 지금 무릎 위까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가 지금 대부분이 있으니까 감전 우려가 있고요. 예. 자, 지금 이 물에 잠겨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재산적인 피해도 참 많이 났고 아까 넘어진 이 시민을 보면서 또 인명 피해도 참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때 좀 가장 마음 아팠던 사건이 하나가 맨홀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위험한 맨홀을 일단 저희가 피해야 될 텐데 전조 증상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맨홀 영상 준비됐나요? 맨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지금 거의 뚜껑이 터지기 전, 지금 이제 터졌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이제 맨홀 뚜껑이 보통 한 40kg 정도 되는데 저 압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버스를 들 정도의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객 있는 버스가 이렇게 뛰어오를 그렇습니다. 정도로의 압력을 그렇기 가지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 맨홀 뚜껑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거품이 올라올 때는 가능하면 거기서 구경하지 마시고 네.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맨홀이 좀 빨아들이는 경우에는 주변에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주변에 거품이 있는 맨홀 주변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거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 움직임이 있죠. 네. 예. 자, 그리고 이 물이 차 있을 때도 물론 위험하지만 물이 빠졌을 때도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복구라든가 이런 이동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전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절연 고무장갑 같은 것을 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상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항상 수인성
감염병, 전염병이 감염병.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보통 침수가 되고 나서 한 이틀에서 3일 이후에부터 이제 이런 감염병이 이제 돌거든요. 예컨대 식중독이라든가 이질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수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음식이라든가 물들을 끓여 드시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죠. 네, 뭐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자면 이 보수 작업을 위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바닥을 좀 잘 보시고 걸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폭우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이 비 피해가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천이 그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대비가 잘 돼 있는지 현장에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자, 취재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준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의 광주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날씨가 좀 맑아 보이는데 어제까지는 비가 좀 왔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현재 광주천의 수위는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 일대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폭우 때마다 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인데요. 2020년 여름 광주 지역에 이틀간 최고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동교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도 많은 비로 광주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부 천변 시설이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매번 이맘때쯤 폭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대비보다는 장기적인 비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최지연 광주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광주천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합니까? 이제 홍수 측면에 대비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광주천이 어찌 보면 또 생명의 젖줄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비가 왔었을 때 도시의 침수나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광주천으로 물이 유입돼서 하류로 흘러보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천이 우리 광주천의 또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광주천 범람이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홍수 대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없도록 하자라는 게 아마 목표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광주천은 우리 광주를 관통하는 하천이면서 이 많은 이제 어떤 생명체들이 또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고 큰 비가 왔었을 때는 이쪽으로 도심에서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안정이 흘러가야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치수 대책에서 이 광주천하는 백년빈도 치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일시에 막 내리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어떤 대책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대비는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광주천이 있고요. 주변에 우리 이렇게 도심을 이루는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보자면 상당 부분 불투수층입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면은 바로 이 물들이 광주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광주천이 만약에 이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류를 한다거나 범람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심에서의 이런 불투수층들이 많아질수록 홍수 피해가 더 생길 수 있다. 홍수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올해 큰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좀 확보해 나가는 거와 함께 그리고 이런 빗물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빗물 저류 시설이라거나 뭐 이런 빗물 저장 시설들이 좀 도심에서 많은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광주천에 광주천과 이렇게 광주천에 합류되는 많은 또 복개 하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개 하천들도 다시 복원을 하면서 물론 거기가 이제 빗물 통로로 이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복개가 됐지만 땅 위는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빗물관으로 이용이 되고는 있는데 실은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를 하려고 하면 아까 불투층을 확보해가는 것들 그다음 복개 하천을 좀 복원하고 하천의 어떤 공간을 넓혀가면서 티슈 대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광주천 범람.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더욱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침수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취재 리포터 김현준입니다.
네, 광주천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일단 광주천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광주 내에서도 좀 다른 지역에도 좀 위험한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최근에 자주 침수된 곳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백운동 같은 남구의 백운동 로타리라든가 네. 북구에서는 신안동 그 주변 네. 과거에 그 전남대 앞에가 그 경양천이라고 천이 흘렀었는데 거기를 지금 전부 다 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고 또 서구 같은 경우는 농성동이라든가 또 화정동 일대가 자꾸 지금 광주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곳들이 지금 침수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위험한 곳이 좀 눈에 보이는데 대비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평상시 때는 비가 이제 안 오면은 저게 거의 물이 조금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저거 복개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보통 들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신안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했어요. 보니까 지하 조류도로 설치하겠어요. 하수 관로도 개설하겠어요. 서방천을 개수 공사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방제 계획을 당시에는 2년 전에 침수됐었을 때는 했는데 네. 지금은 서방천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획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와 선제적인 행정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은 선진 외국 기법을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 건물에 빗물이 오면 건물 내에서 물탱크를 저장한다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수조를 만든다라든가 상습 침수된 곳은 도로 밑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든다라든가 해서 100년 빈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침수를 비가 오는 것을 그 지하수를 쓰는 만큼 빗물을 그대로 땅속에다가 정수해서 넣는 것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선진 외국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선진 시스템을 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음 피해를 좀 항구적으로. 예방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번엔 저희가 전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바로 전남 구례에도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구례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시천 일대가 2년 전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2020년 8월 이틀 만에 무려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때문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뒤쪽에 있는 서시천으로부터 제가 올라와 있는 이곳까지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당시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높이 30m의 제방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양정마을은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밭과 하우스는 물론 집까지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양정마을은 여전히 복구 조치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 양정마을 전용주 이장님과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시 물난리 때 얼마나 상황이 좀 심각했었나요? 예,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마을에 유입되면서 저희들은 살림살이나 가축을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이 사람만 긴급하게 대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해 피해 이후에는 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해난 지 2년이 됐는데 살림살이는 반토막이 나버리고 수해복구 배상은 넉넉하지 못해서 겨울은 아주 춥고 여름에는 뜨거운 컨테이너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 혹시 그러면 그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은 좀 완벽하게 충분히 받으셨나요? 예, 48%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배상은 25%에서 3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최근 전국적으로 또 폭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곳 양정마을에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수해 복구가 20%도 지금 복구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수해가 날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런 거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피해를 봤지만은 우리 후손들이나 앞으로 남은 세상을 이런 수해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섬진강 댐 수위 조절이나 수해 복구 사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 양정마을은 아직도 2년 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수해 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지 김창승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상임 대표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수해 복구 사업이 좀 완료가 덜 됐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유례 없었던 2020년 8월 수해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의 기본적인 복구 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방호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홍수기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임시 방호벽 정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그 주민들이 지금 우려 사항으로 또 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비가 뭐 예고 없이 또 예고가 됐더라도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이장님이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상이 늦어지는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상은 국가에서 원인 규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피해민들에 대한 배상은 1차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대한 만큼 넉넉하지 못하고 이 원인이 국가가 땡갈이 잘못 대량 방류에 의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체 그 피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원했지만 그게 지금 반토막 정도도 못 받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데 지금 대단히 힘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자체나 정부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댐 하류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댐 방지 금지 대량 방지 금지법 이거를 제정해서 홍수기 때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류민을 보호하는 대량 방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홍수기 외에 가수기는 강이 강닫결하면 적어도 일정량의 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류가 보호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적정한 물이 흘러내려와야 되고 홍수기 때는 집중 방류가 금지돼야 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우리 구례뿐만 아니라 댐 하류는 하천과 홍수구역에서 좀 영농 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기반인데 하천 홍수구역은 이번 2020년 홍수에서 배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해민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주민과 같이 하는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복구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민의 안전입니다. 과거 수해 참사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복구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20년 수해 피해 현장인 전남 구례군 서시천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폭우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본격적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때문에 안 되면 되니까 소양 때문에 안 되면 되니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단체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실언들이세요. 2022년 6월 기준 1년간 국회가 처리한 수혜대책 관련 입법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할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행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반지하 주택 침수 문제가 조명되자 정부는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흐지부지 됐는데요. 그 사이 결국 수해가 발생했고 반지하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로 재난에 노출된 겁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엄연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문제 이런 게 있었고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실은 분노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단순하게 반지하를 그냥 없애는 정책으로만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재난 대응의 현주소를 보여준 이번 수해 재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최근에 윤 대통령의 폭우 대처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국가를 대신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화가 나는 것이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들여서 홍수 위험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최근에 침수됐던 곳들이 전부 다 똑같이 강남도 그렇고 또 구례도 마찬가지 다 침수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홍수 위험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것은 위선적인 행정이고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항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피해를 오롯이 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또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안전 약자들을 어떻게 재난에서 항상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주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이렇게 재난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실 정말 더 이상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옆에는 항상 저희 현장 리포트 날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